10장입니다. 10장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쓰이는 키 확립 프로토콜들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우리가 이제 키를 확립을 하는데 보통 세션 키를 확립하죠. 그리고 이 세션 키는 한 세션만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하고요. 똑같은 키를 오랫동안 쓰면은 이제 안전성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출됐을 때 노출되는 정보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키는 자주 바꿀수록 좋은데 세션 키를 매번 확립하는 게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키 확립 프로토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좀 그것이 부담되는 환경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는 세션 키를 한번 확립한 거를 한 번만 쓰지 말고 좀 오래 쓰자라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게 아니라 한 번 확립할 때 하나를 확립하지 말고 여러 개를 확립하자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 개를 확립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예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현재 최근 추세 뭐 이런 게 있었죠. 그 키 확립 프로토콜에 추세에 보면은 우리가 키를 하나 비밀 정보를 어떻게든 공유한 다음에 이 비밀 정보를 KDF에 넣어서 필요한 개수의 키를 만들어서 써요. 그래서 방향마다 다른 키 쓰고 맥키, 암호키 여러 개 키들을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후자 방식 여러 개를 확립하는 거는 그냥 비밀 정보 확립한 다음에 그 비밀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걔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생성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도 되는 건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예 이제 여러 개를 그 키 확립 프로토콜 할 때 만드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한 번 확립한 다음에 이 확립된 거를 일정 기간 사용하자라는 방식이 티켓 방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번 확립할 때 하나를 확립하지 말고 여러 개를 확립하자. 이게 다중 벡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션 키를 하나 확립해가지고 그때 쓰고 버리는 경우에는 저장 공간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죠. 그때 쓰고 다 버리는 거니까. 근데 티켓 방식은 티켓을 계속 쓸 때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다중 벡터는 여러 개 벡터를 10개 받았으면은 한 번 쓸 때마다 하나씩 쓰기는 해요. 그런데 나머지 9개는 계속 보관해야지. 또 쓰고는 8개 남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쨌든 저장 공간의 요구사항은 길어지고요. 티켓 방식은 하나의 키를 오랫동안 쓰니까 안전성은 안 좋겠지. 근데 다중 벡터는 하나의 키를 여러 번 쓰진 않아요. 한 세션에 하나만 쓰는데 확립할 때 하나만 확립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보관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자 방식 티켓 기반 프로토콜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티켓은 이제 세션 키를 확립하는데 요 확립된 세션 키를 일정한 횟수나 기간 동안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션 키를 담고 있는 그 암호문을 여기서는 티켓이라고 합니다. 티켓. 근데 이 티켓은 이제 여기 보면 사용자가 티켓을 사서 요 서비스에서 쓰고 싶은 거죠. 그러면 요 티켓은 얘가 풀어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얘가 풀어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티켓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세션 키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얘는 요거를 풀어볼 수가 없으니까 요 안에 들어있는 세션 키를 얘한테는 또 별도로 또 줘야 돼. 그러니까 얘가 유지해야 되는 거는 티켓뿐만 아니라 티켓에 포함된 세션 키 정보도 또 같이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티켓을 주고 나는 이 티켓을 쓸 수 있는 적당한 사용자다라는 걸 증명합니다. 그 증명을 어떻게 하냐? 이 티켓에 포함된 세션 키를 나는 알고 있다라는 걸 증명해서 내가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티켓에는 세션키의 용도, 이제 시간 개념이면 유효기간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유효기간. 그래서 티켓을 주고, 티켓을 얘는 유지하지 않는 거니까 매번 티켓이 오면 풀어봅니다. 아, 그러면 유효기간이 유효하네. 아, 이게 A라는 사용자가 쓰는 거네. 그리고 그러면 너 A 맞아?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 이 세션 키를 알고 있으면 A가 맞는 거예요. 모르면 이제 거부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티켓 방식에서는 티켓을 발급받는 참여자가 있고, 티켓을 발급하는 참여자가 있고, 티켓을 발급받는 사람이 있고, 티켓을 받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참여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뭐 인터파크에서 티켓을 사서 극장 가서 영화를 보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요 유효기간 동안에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티켓 방식은 대치키 기반인데 이런 식으로 세션 키가 들어있고, 요거는 이제 A라는 사용자가 쓰는 거다라고 되어 있고, 유효기간이 TSL 이런 형태로 주어집니다. 시작 시간 뭐 24시간, 뭐 12시간. 그럼 12시간 내에는 계속 요 티켓 갖고 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L이라는 걸 쓰지 않고 T2를 쓸 수도 있어요. 시작 시간, 끝 시간. 근데 이제 주로 쓰는 형태가 시작 시간 뭐 12시간짜리, 24시간짜리, 48시간짜리. 길면 길수록 안전성은 떨어지지만 내가 그 티켓이 유효할 동안에는 다시 인증 서버에 갈 일은 없는 거죠. 인터파크 가서 다시 티켓을 얻어올 필요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티켓을 클라이언트가 유지하지만 클라이언트는 요거를 풀 수 없어요. 여기 보면 BS로 암호화되어 있는데 S가 티켓을 발급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인증 서버가. 그리고 B가 그 극장이 해당되는 거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그래서 얘는 A는 이걸 못 풀어봐요. 그래서 요 S가 요 티켓을 A한테 줄 때 KS로 비슷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암호화해서. 그러면 A는 요 KAB를 보관하고 있다가 요 티켓을 주고 얘가 뭔가 도전해 오면 내가 이 KAB를 알고 있다는 거를 증명하면 A로 로그인이 되는, A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실제 티켓을 사용하는 예전에 많이 썼고 지금도 쓰는 데도 있긴 있고요. 있는 시스템이 커버로스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MIT에서 개발된 시스템이고 인터넷 표준으로도 되어 있고요. 이제 그 유닉스 서버, 리눅스 서버 이런 서버들이 있을 때 원격에서 그 서버에 접속을 해서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텔넷, FTP, 팝3 같은 서비스 뭔지는 아시죠? 모르나? 팝3는 메일 서비스가 되겠고요. FTP는 요즘 뭐 거의 안 쓰는데 파일을 이렇게 공유해 놓고 내가 다운받을 수 있게 하는 서버가 파일 서버고요. 텔넷은 그냥 원격에 접속해서 콘솔로 내가 내 계정에서 작업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리눅스나 유닉스에 접근할 때 원격에서 텔넷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패스워드와 내 계정명과 패스워드 치면 로그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텔넷으로 원격에서 접근할 때는 그 통신 채널을 보호하는 메커니즘이 없어요. 텔넷 자체는 보안 프로토콜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계정명과 패스워드 치면 어떻게 돼요? 패스워드가 금방 노출이 됩니다. 왜? 흘러다니는 패킷만 내가 가로채면 이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패스워드와 계정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커버로스입니다. 그래서 커버로스 이용해서 접근하면은 이런 암호 기술을 써서 사용자를 인증하고 이제 로그인하게 해주는 겁니다.
뭐 지금은 커브로 쓰지 않고 TLS를 써서 이렇게 패스워드 칠 때 보호해서 전달해서 이제 그 할 수도 있고요. SSH라고 해서 시큐어를 써서 텔넷 대신에 SSH를 쓰면은 또 별도 인증을 해가지고 또 그 패스워드가 노출되지 않고 인증해가지고 접속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는 이제 커버로스인데, 커버로스는 이런 프로토콜에 기반되어 있고 타임스탬프를 이용하게 됩니다. 시간을 쓰니까 타임스탬프가 필요하겠죠. 그 티켓에는 시작 시간과 끝 시간, 그 유효 기간이 있으니까 시간 동기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봤던 티켓 방식에서는 제가 설명드릴 때 티켓을 발급하는 서버,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 그 다음에 티켓을 발급받는 사용자, 이렇게 세 개가 있었는데 커버로스에는 인증 서버, 응용 서버 말고 티켓 승인 서버라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더 있다. 근데 얘를 쓰는 이유는 장기간 키를 반복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싱글 사인어 뭔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여러분들이 학교 시스템도 싱글 사인언 서비스를 제공하죠. 그래서 한번 학교 시스템에 접속하면 접속된 상태에서 내가 메일이라든지 뭐 온라인 이쪽으로 옮겨가도 또다시 로그인 안 해도 되죠. 그게 싱글 사인어입니다. 그래서 웹에서는 이제 내가 한 번만 어떤 데 인증하고 나면 관련한 사이트들은 내가 추가적인 인증 없이 바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싱글 사인어, 나는 한 번만 인증받고 관련 서비스들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싱글 사인언이거든요. 이 커브로스도 비슷하게 그걸 해줍니다. 얘가 인증 서버하고 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패스워드 입력이 필요한 거예요. 인증하기 위한 그게 필요해요. 근데 얘가 티켓을 하나 받아서 이 티켓은 응용 서버에 접근하기 위한 티켓이 아니에요. 어디냐면 이 티켓 그랜팅, 티켓 승인 서버에 접속하기 위한 티켓을 받게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패스워드에는 입력, 이 사용자를 인증하는 게 아니라 이 티켓을 쓸 수 있다라는 것만 내가 증명하면 되는 거고, 그거는 아래서 그 클라이언트가 저절로 해주는 거예요. 내가 추가적으로 패스워드 입력 안 하는 거지. 여러분도 마치 요 사이트에 있다가 다른 사이트 가도 내가 추가로 패스워드 안 쳐도 가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그런 걸 합니다. 근데 그거랑 그 웹 싱글 사인언, 여러분들이 학교 시스템 쓸 때 쓰는 SSO하고 요거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그 웹 SSO 같은 경우에는 쿠키 형태로 뭔가를, 이게 김상진이라는 거를 증명하는 어떤 토큰 같은 것들을 줘요. 그럼 그게 내 브라우저에 저장돼 있겠죠. 그럼 내가 또다시 뭐 학교 관련 서비스에 접속하면은 그 토큰을 주게 됩니다. 그럼 얘가 그 토큰을 확인하면 이 토큰을 주면 이 사용자를 김상진으로 생각해서 접속을 허용하는 거예요. 접속을 허용하는. 그래서 그런 웹 SSO에서는 누군가가 내 컴퓨터에 접속해가지고 내가 지금 막 쓰고 있는데 그 토큰을 가로챘다. 해킹해서 가져갔다. 그럼 그 사용자는 김상진 행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티켓을 혹시 가져가더라도 세션 키를까지 못 가져왔으면 안 돼요. 접속이 안 되는 거지. 그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웹 SSO보다는 이 방식들이 더 안전한 방식이긴 해요. 물론 걔네들도 이 클라이언트 해킹에 대해서는 좀 보호는 안 하지만, 그래도 얘가 다 TLS로 암호화돼서 이 쿠키들을 주고받기 때문에 내가 통신 채널을 해킹한다고 해서 패킷을 보고 있다고 해서 그 중요한 쿠키 SSO를 하기 위한 토큰을 가로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얘가 암호화돼서 오고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할 때는
그 HTTPS가 아닌데 그런 걸 하고 있다. 그럼 큰일 납니다. 위험해요. 그런 사이트들은 누군가는 그걸 탈취해가지고 여러분 행사를 해서 그 서비스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TGS를 하나 더 쓴 이유는 사용자에게 이제 그 싱글 사인온 서비스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한 거예요. 뭐 싱글 사인온 서비스를 해준다고 해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얘가 한번 인증 서버하고 인증을 한 다음에 패스워드 입력이 필요하겠죠. 그 하고 나서는 이제 이 인증 요 티켓이 만료할 때까지는 다시는 패스워드 안 치고 요걸 통해서 뭐 FTP도 썼다가 텔넷도 썼다가 팝도 쓰고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 내부 그 암호 프로토콜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내가 요청을 하면 티켓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파란색으로 된 게 티켓이에요. 근데 이 티켓은 늘 클라이언트가 이 티켓을 받는 사람이 풀 수 있는 형태는 아니에요. 풀 수 있지는 않고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얘 아니면 얘가 풀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만든 사람, 티켓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티켓을 받아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풀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럼 얘만 주면은 얘를 내가 A라는 요 키를 가지고 있어야지 쓸 수가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요 하나를 더 얘한테 주는 거죠. 그럼 얘는 요게 티켓인데 얘만 보관하고 있으면 안 되고 요것도 같이 보관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주면서 나는 이 KATGS를 알고 있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증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난스도 쓰고 난스를 쓰고 있죠. 타임스탬프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법이냐면 타임스탬프를 쓸 수밖에 없는 곳은 타임스탬프를 쓰고 타임스탬프를 안 써도 되는 데는 난스를 써서 메시지의 최근성을 이제 제공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고 이때는 이제 패스워드 인증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건 보여주진 않고 있지만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요 티켓을 유효기간 동안에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시간 정보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시간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 또 이 클라이언트도 다 시간 동기화가 되어 있어야 되죠. 시간 동기화. 절대 시간하고 다 이 모든 컴퓨터나 이런 기기들이 비슷한 시간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타임스탬프를 쓰면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시간 동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런 방법을 쓰면 타임스탬프를 사용하더라도 시간 동기화를 요구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어떤 방법이냐면 여기서 보면 A가 커버로스에서는 티켓 방식인데 원래는 티켓은 얘가 발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원래는 티켓을 누구한테 요청해야 돼? 얘한테 요청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얘한테 요청하지 않고 나는 이 B 서비스, 응용 서버의 서비스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얘한테 요청을 해요. 그럼 얘가 대신 A 대신에 서버로 가서 이제 그거를 확인해서 받는 거예요. 받아서 얘한테 이제 얘가 A가 맞다라는 걸 얘가 보증해 주면은 얘가 티켓을 만들어서 A한테 줍니다. 즉 티켓을 누가 만들어요? 응용 서버가 만들고 있습니다. 응용 서버가 누구의 도움? 인증 서버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누가 이 타임스탬프는 누가 찍어요? B가 찍죠.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서 요 티켓이 오면 요 타임스탬프를 누가 확인해요? B가 확인하죠. 찍은 사람하고 확인한 사람이 같아. 그러면 시간 동기화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 시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찍고 내가 찍은 값을 누가 확인해요? 상대방이 확인하죠. 내가 찍은 거를 상대방이 확인하면은 나랑 상대방이랑 시간 동기화가 돼 있어야 돼. 근데 내가 찍고 나중에 내가 확인하면 내 시간만 늘 정상적으로 가고 있으면 되는 거죠. 옆 사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프로토콜에서는 시스템 간의 시간 동기화가 요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프로토콜을 소개된 이유는 이제 시간을 쓰더라도 꼭 시스템 간의 시간 동기화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타임스탬프를 어떻게 쓰냐면 내가 찍고 상대방이 확인하는 형태인데 어떨 때는 이런 식으로 내가 찍고 나중에 내가 확인하는 그런 형태로 프로토콜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런 프로토콜에서는 타임스탬프를 쓰더라도 시간 동기화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의 특징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소개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티켓 방식은 이제 그런 식이에요. 티켓을 발급받아서 티켓을 클라이언트가 유지하고 이 티켓이 유효한 기간 동안에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인증하는 거 없이 좀 더 간결하게 안전하게 이제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똑같은 키를 여러 번 쓰게 되는 거죠. 그런 보안적인 문제는 있는 거고요. 다중 벡터 방식은 이제 인증을 할 때 하나의 티켓만 발급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해 주는 거고 이 여러 개의 티켓은 한 번만 쓸 수 있는 티켓이에요. 일회용 티켓. 그거를 우리가 벡터라고 합니다. 다중 벡터는 벡터를 여러 개를 발급받는다. 근데 이 벡터들을 한 번만 쓴다. 한 세션에 한 벡터씩만 쓰는 거예요. 그럼 내가 벡터를 10개 받았으면은 10개 세션을 앞으로 하는 동안에는 다시 인증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 벡터들 갖고 서비스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앞서 살펴봤던 티켓 방식보다는 안전성은 더 좋죠. 왜? 티켓은 하나의 티켓을 여러 번 쓰고 있어요. 근데 얘는 여러 번 쓰진 않아요. 한 벡터에 있는 세션 키를 한 세션에서 쓰고 벡터를 버리니까. 그런데 얘는 유지해야 되는 정보는 더 많죠. 티켓은 하나의 티켓만 갖고 뭐 2일, 3일 동안 쓸 수 있는데 얘는 하루에 하나 쓴다 그러면 10일 동안에 10개를 뭔가 갖고 있어야 되겠죠. 쓸 때마다 버릴 수 있어도 하나씩. 그래서 많은 티켓을 발급받으면 클라이언트가 많은 벡터들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클라이언트들은 보통 라이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는 뭐 요즘 기기들은 뭐 메모리가 워낙 커서 상관없을 수 있는데 이제 아주 소형 기기들은 메모리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벡터를 많이 유지하고 있어야 되면은 부담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다중 벡터 방식에서는 거꾸로 할 수가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유지하지 않고 그 응용 서버가 유지하는 형태로. 그럼 서버가 유지하는 건 부담이 덜 되니까 클라이언트는 조금만 뭔가 그 다중 벡터를 하기 위한 정보만 유지하고 그 많은 정보는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이제 그 응용 서버에서 유지하는 형태로 이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 벡터의 예로 UMTS 아카 유럽에서 사용했던 3G 이동 통신 표준 지금도 뭐 인증은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요 UMTS 아카라는 3G는 꽤 옛날 일이죠. 지금 우리 5G 쓰니까. 하여튼 3G에서 썼던 그 인증 방식인데 그 인증 방식이 다중 벡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은 또 EU 개념이죠. EU 개념이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른 나라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동을 하더라도 핸드폰을 내가 영국은 탈퇴는 했지만 안 했다고 치고 영국에서 프랑스로 간다. 해저 터널로 그냥 쉽게 갈 수도 있어요. 기차 타고.
그러면 이제 쭉 가게 되면 이 영국 사람의 핸드폰은 프랑스에서는 인증이 안 되겠죠. 인증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용자가 이제 로밍 같은 걸 서비스를 받아야 될 텐데 얘는 이제 비지팅 로케이션 레지스터에는 이 사용자의 정보가 없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 그러면 이 비지팅 로케이션 서버들은 얘의 정보를 보니까 영국에서 온 핸드폰이네. 그러면 영국에 연락을 합니다. 나는 얘가 지금 우리 나라에 와서 그 통신하고 싶은데 얘를 인증할 수 있는 벡터들을 달라. 그러면 벡터를 뭐 20개든 설정된 거 32개를 얘한테 줘요. 그럼 얘가 유지하고 있고 그걸 하나씩 쓰면서 사용자를 인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벡터가 다 쓸 때까지는 영국에 다시 연락하지 않아도 요 프랑스에서 이 영국 사용자가 전화 서비스를 쓸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게 UMTS 아카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도 똑같은데 모든 핸드폰들, 이 유심 칩들 쓰는 핸드폰들은 IMSI라고 하는 요 값으로 식별이 돼요. IMSI 값. 그래서 여러분들도 독특한 IMSI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처음에 어떤 동네에 가서 그 기지국하고 통신할 때 내 IMSI 값을 보내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은 이제 뭐 거기서 인증할 수 있으면 서로 인증 프로토콜 진행해서 이 사용자가 실제 그 IMSI를 쓰는 기기가 맞는지 확인하겠죠. 근데 이제 외국에 있으면 이제 이 IMSI를 보면은 아 얘가 한국에서 왔는지 프랑스에서 왔는지 뭐 체코에서 왔는지 독일에서 왔는지 아는 거죠. 그러면 독일에서 왔다. 그럼 프랑스에서 독일에 있는 그 뭐 상호 협정 맺은 어디가 있겠죠. 그럼 거기로 연락해 가지고 이 사용자를 인증하기 위한 정보를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서 이제 이 사용자를 서비스를 해야 되겠고 한번 IMSI로 인증이 된 다음부터는 TMISI를 씁니다. IMSI를 계속 쓰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IMSI를 계속 쓰게 되면은 노출이 되죠. 이 사용자가 돌아다니면 금방 이런 사용자가 여기 있었다 저기 있었다 하는 게 노출되니까 이제 TMISI로 temporary 랜덤한 어떤 뭔가 값으로 이제 인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시험 문제도 나왔지만 똑같은 TMSI를 계속 쓰면은 별로 프라이버시에 좋지는 않죠. 불연결성이 제공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TMSI도 똑같은 거를 계속 쓰면은 뭐 프라이버시가 그렇게 보호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똑같은 사용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얘가 어떤 IMSI를 쓰는 애인지 모르지만 같은 애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 만약 하나의 어떤 통신이 노출되면 다른 것도 다 똑같은 그 사용자가 거기서 썼다는 게 노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 여러분들이 늘 이제 그 프라이버시 얘기 나오면 불관찰성, 불연결성 그런 거를 연결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얘는 이렇게 M개를 받아서 씁니다. 그런데 M개를 쓰는데 한 번에 하나씩 쓰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를 새롭게 인증해야 될 때마다 이제 VLR은 벡터를 하나 던져주겠죠. 근데 이 벡터가 옛날에 이미 썼던 벡터를 또 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재사용하게 되는 거죠, 세션 키를.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벡터에는 카운터 값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차례로 얘는 3번, 얘는 4번, 얘는 5번, 6번, 7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용자가 현재 7번을 이미 썼어. 근데 티켓이 왔는데 유효한 티켓이지만 카운터 값이 5번이야. 그럼 쓰겠어요?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벡터는 한 번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카운터를 쓴다. 그래서 그 홈 서버하고
그 핸드폰하고 뭘 공유하고 있냐면 대칭키를 하나 공유하고 있고요. 카운터를 또 하나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운터 갖고 이제 요 벡터들을 재사용이 안 되게끔 방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벡터들은 일련의 카운터 값으로 쭉 되어 있고 그 순서대로 써야 되겠죠. 그리고 이미 썼던 거를 누가 캡처했다가 다시 보내도 이제 거부되겠죠. 이미 썼던 티켓인 거를 카운터를 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코드가 되는데 이 프로토콜 자체를 우리가 달달달달 뭔가 이해할 필요는 없는 거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얘가 IMSI로 갔는데 자기네 게 아니야. 얘가 프랑스인데 프랑스에서는 이 IMSI가 아니야. 영국 거야. 그러면 프랑스에서 영국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럼 이 영국에서는 저 MS, 저 핸드폰을 인증할 수 있는 벡터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벡터를 얘가 유지하지 않고 여기에 유지합니다. 원래는 보통 벡터들이나 티켓들은 클라이언트가 유지하는 게 정상인데 유지하지 않아. 왜 유지하지 않아요? 클라이언트에 부담되니까. 그래서 서버가 유지하게 되겠고 하나씩 써서 이제 얘를 인증해 가지고 인증이 되면 이제 통신하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 벡터를 한 번만 쓸 수 있게 하는 그거는 이제 요 카운터 값을 우리가 체크해서 쓴다. 그래서 얘와 홈 간에는 대칭키뿐만 아니라 카운터를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쓰는 TLS로 넘어오겠습니다. TLS. 그래서 웹에서 HTTPS가 되면 쓰이는 그 프로토콜이 TLS예요. 그래서 인터넷 표준이 되어 있고 1.1, 1.2, 1.3까지 와 있고 1.3 이후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1.4는 안 만들고 있어요. 그냥 1.3에 여러 가지 업데이트들이 계속 붙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 TLS는 원래 SSL이라고 해서 넷스케이프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표준화를 했는데 이제 표준화 되고부터는 SSL이라고 안 하고 TLS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TLS는 이제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핸드쉐이크 프로토콜, 레코드 프로토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쉐이크는 키를 확립하는 프로토콜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레코드 프로토콜은 키를 확립한 다음에는 그 키로 이제 웹에서 주고받는 메시지들을 암호화해서 주고받는데 그때 쓰는 프로토콜이 이제 레코드 프로토콜이 되겠고요. 이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을 할 때 방법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하고 싶은지를 협상할 수 있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알고리즘 협상. 우리 RSA로 하자. 우리 DPL만으로 하자. 우리는 이 레코드 할 때 AS를 쓰자. 어떤 모드로 하자. 이런 것들을 협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상에서 결정한 알고리즘 팝을 이제 사이퍼 수트라고 해요. 그래서 저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해 놓는 게 아니지. 그래서 조금 더 원래는 프로토콜이면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다 정해져 있는데 TLS는 고정하지 않고 이제 몇 가지 선택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놓고 이제 브라우저와 서버가 협상하게끔 협상해서 이제 둘 다 쓸 수 있는 걸로 이제 쓰게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헬로 하는 메시지들이 있는데 여기서 협상을 해요. 그래서 뭐 키 확립은 RSA로 하자. 뭐 DPM으로 하자. 전자 서명은 RSA 쓰자. 뭐 ECDS 쓰자. 뭐 맥은 뭘 쓰자. 뭐 인증 암호화는 CBC로 하자. GCM으로 하자. 뭐 이런 것들을 협상하게 됩니다. 이게 1.2예요. 1.2를 좀 소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에서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서버의 인증서가 갑니다. 서버 인증서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글에 접속하면
내가 실제 구글에 접속했는지를 뭐 갖고 판단하냐면 얘 갖고 판단하는 거죠. 요 인증서를 얘가 맞게 되는 건지. 물론 요 인증서를 줬다고 해서 바로 인증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 인증서가 유효한 인증서여야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있는 공개키를 줬을 때 그 다음을 얘가 진행할 수 있다는 건 인증서에 들어있는 공개키를 요 서버가 알고 있다는 거고요. 알고 있다는 건 얘가 구글이 맞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얘를 훔치더라도 아니면 얘를 그냥 인터넷에서 저장하고 있다 쓰더라도 그 사용자는 이거에 대응되는 개인 키는 모르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서버하고 여기 보면 클라이언트 서티피케이트 베리파이가 있는데 얘는 옵셔널이에요. 주로 안 하겠죠. 브라우저가 뭐 인증서가 있지는 않을 테니까 사용자 인증서는 있을 수 있는데 뭐 별로 저거 쓰지 않고요. 주로 인증서는 서버의 인증서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저 브라우저가 뭐 누군지는 중요하진 않죠. 그 다음에는 이게 다 되면 실제 사용자 인증은 또 따로 하는 거죠.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하기 때문에 이 우리가 주고받는 것들을 암호화할 때 사용하는 키 그걸 확립하는 거지 이게 확립됐다고 해서 사용자가 인증된 건 아니잖아요. 내가 구글을 하고 보안 세션을 맺었다는 거지 김상진으로 접속이 완료됐다는 건 아니거든요. 김상진으로 접속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패스워드 써야 되겠고 요즘은 뭐 투스텝 인증까지도 하죠. 내 핸드폰으로 내가 또 뭐 입력해야 또 로그인을 허용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겠고 예전에 많이 썼던 거는 이제 저 브라우저가 세션 키를 이렇게 하나 넣어서 암호해 주면은 요걸 가지고 이제 그 레코드 프로토콜에서 이제 메시지를 서로 암호해서 교환하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KA는 이제 없을 거고요.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서로 얘가 K라는 거를 랜덤 키를 하는데 걔랑 서로 주고받은 난스를 결합해서 이제 세션에 사용된 어떤 키들을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하게 되겠고 이제 주로 이제 TLS 1.2에서는 그 4개 키를 확립해 가지고 투패스 맥된 인크립 방식으로 메시지들을 암호해서 교환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얘도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고 또 RSA 기반, 이제 DPL만 기반이 아니었어서 주로 RSA 기반을 많이 썼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RSA하고 달리 이제 DPL만 방식을 쓰게 되면은 뭐가 달라지냐면 DPL만 쓰면은 전방의 안전성을 보장해 줄 수 있어요. 전방의 안전성. 그래서 저런 GHB가 노출이 되더라도 세션 키들을 계산할 수가 없고 뭐 과거 세션 키들도 노출이 안 되고 이 장기간 키가 노출되면 K는 바로 노출되죠. 근데 GHB를 쓰면은 이제 장기간 키가 노출돼도 세션 키가 노출이 안 되니까 더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1.3에서는 RSA 키 교환 방식은 이제 안 쓰고 전방 안전성 의무화했고 그 DPL만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는데 DPL만도 그냥 우리 고생군에서 DPL만이 아니라 타운 곡선에서 DPL만을 쓰게 했고요. 알고리즘 협상도 1.2처럼 모든 것을 협상하지 않고 딱 요것만 협상하게 했어요. 나중에 레코드 프로토콜에서 메시지들을 어떤 식으로 암호할 건지 AES로 할 것인지 뭐 스트림 사이퍼로 할 것인지만 협상하게 돼 있고 나머지들은 이제 요것들만 쓰게끔 별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 헬로우하고 서버 헬로우 할 때 뭐 전자서명은 이거 쓰자. 뭐 키 확립은 이걸로 하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리즘 협상 과정을 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이제 이렇게 DPL만을 하는데 이제 기본 DPL만 AP, BP, GA, GB 주는 거의 문제점은 이제 중간자 공격에 취약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원래는 우리가 중간자 공격에 취약한 이유는 얘네들을 인증하지 않아서 그렇죠. 근데 양쪽으로 인증하고 하는 게 좋을 텐데 여기서는 양쪽으로 인증하지 않고 누구만 서명하냐면 얘만 해요. 얘만 인증서가 있으니까. 그래서 브라우저는 안 해. 원래는 AP도 보호하고 BP도 보호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만 바꾸더라도 이제 이거를 서버가 못하니까, 그러니까 공격자가 중간자가 이걸 못하는 거죠.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한쪽만 하더라도 그 중간자 공격은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방식을 쓰고요. 그리고 TLS도 세션 재개라는 방법이 있어요. 세션 재개. 이건 뭐냐면은 원래는 이 과정을 거쳐서 매 세션마다 다시 새롭게 세션 키를 확립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과정이 복잡하니까 한번 내가 바로 했었어. 그런데 또 할 때에는 세션 재개라는 옵션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예전에 했을 때 저장했던 걸 가지고 다시 활용해 가지고 조금 더 짧은 스텝으로 이제 인증해 가지고 그 보안 그 암호 세션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세션 재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커브로스처럼 얘가 그 끝날 때 전에 티켓을 하나 저장 주면은 내가 그 티켓을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쿠키처럼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내가 바로 전체 과정을 새롭게 해가지고 또 하는 게 아니라 요것만 갖고도 빠르게 다시 보안 세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보안 세션이 다시 열렸다고 해서 김상진이 인증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요 티켓을 가로챘어요. A라는 사용자에. 그래서 얘를 썼어. 그러면 구글하고 그 암호 세션은 확립될 수는 있는데 나를 A로 인증되냐? 그건 아닐 거예요. A로 인증되려면 또 그 다른 어떤 웹 싱글 사인온에 했던 무슨 다른 토큰이나 뭔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은 그 보안 세션을 늘리는 거지 사용자가 바로 인증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거를 하고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 우리가 1.1, 1.2, 1.3 이렇게 오면서 1.1, 1.2에 있던 어떤 보안 문제들을 해결해 가지고 1.3을 만들었겠죠. 근데 프로토콜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 1.3을 지원 못해 1.2로 합시다. 그러면 1.2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과거 버전을 쓰게 해가지고 과거 버전에 단점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공격하려고 난 1.3으로도 할 수 있는데 나 1.3이 안 돼? 1.2로 해요. 해가지고 1.2로 그 보안 세션을 만들어서 공격하려는 공격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막기 위한 어떤 방법들도 프로토콜에 이제 들어있다. 그래서 이 정확한 원리보다는 이제 실제 상용 프로토콜들은 여러 버전들이 있는데 옛날 버전을 바로 폐기를 못하는 거예요. 1점 있으면 난 절대 허용 못해. 이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이 1.2를 쓰더라도 뭐 언제까지는 허용을 해줘야 되는 뭐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뭐 마치 윈도우도 그렇죠. 언제까지는 내가 업데이트 해줄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니네들 쓰는 거 니네 책임이야. 뭐 이렇게 해서 보안 업데이트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안 프로토콜도 당장은 바로 1.3 나왔다고 해서 1.2 쓰는 거를 못 쓰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일부러 고의로 하이 버전으로 접속을 해가지고 하이 버전에 있는 취약점을 활용한 공격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내가 프로토콜을 만들 때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서 또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계속 1.4는 안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RFC들이 이제 보완을 계속 1.3을 보완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TLS는 아직까지는 그 양자 내성 암호화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고 드라프트들은 나오고 있는데 아직 표준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제 제 걸림돌이 엄청나게 키가 커지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렇게 키가 커지는 문제점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한 고민이 많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되면 이제 TLS에서 이제 저게 채택되면 또 많은 곳에서 이제 그 양자 내성 암호화를 실제 쓸 수도 있고요. 실제 현실화될 때까지 안 쓸 수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끝까지 갑시다. 자, 그 다음에 무선 랜 보안. 여러분이 지금도 무선 랜 쓰죠? 여러분 어디 접속돼 있어? 코리아텍? 이 코리아텍하고 또 여러분들이 어디 저기 컵숍 같은 데 가서는 또 그 와이파이 쓰잖아요. 거기서는 보통 어떻게 쓰냐면은 패스워드를 달라 그래서 패스워드 입력해서 쓰죠. 그래서 그 방법이 바로 요 방법이에요. 요 방법일 거예요. 그래서 패스워드를 이용해 가지고 그 패스워드 입력하면 패스워드부터 키를 만들어요. 그리고 서버 그 AP도 키가 똑같은 키가 있겠죠. 그럼 그걸로 서로 인증하는 방식이 이제 WPA to PSK 방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코리아텍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거 쓰면 AP에서 인증을 안 해요. 저기 학교 서버까지 가서 여러분을 인증합니다. 그게 뭐 맥 기반으로 할지 아니면 뭐 여러분 아이디로 할지는 또 방법이 있는데 보통 맥 등록 안 해놓으면 인증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기마다 맥 해서 그래서 얘가 하는 게 아니라 AP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뭐냐 어디 가냐 저기 그 커피숍 같은 데 가거나 아니 집에서도 여러분들 패스워드 걸어놓고 쓰죠 AP. 예. 아마 아까 갔던 요거 쓸 거예요. 3 안 쓰고 3 쓰는 사람 있나? 아마 2 쓸 거예요. 제 지금 연구실에 있는 무선 AP도 요 2로 패스워드 걸어놓고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 랜 보안은 무선 AP와 무선 장치 간의 보안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를 암호화 통신해 주겠다라는 거고요. 뭐 그거를 암호화 통신 안 해도 큰 문제 있을까? 어차피 내가 웹 서비스를 받으면 그걸 또 TLS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TLS로 연결됐는데 그 TLS로 암호화된 거를 다시 무선에서 또 암호화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게 뭔가 노출돼도 큰 문제 없고 오히려 이제 와이파이를 못 쓰게 하는 이제 패스워드 없으면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런 용도가 더 크지. 얘를 이용해서 그거 메시지들을 암호화해 가지고 어떤 중요한 정보가 노출 안 되게끔 하고 싶다. 그런 용도는 조금 약한 게 아닌가 무선에는. 그래서 접속을 못하게 하는 뭐 그런 거고요. 이 무선 AP와 무선 장치들은 이제 다양한 장치를 지원해야 되겠고 알고리즘 협성이 무거우면 안 되기 때문에 되게 효율적인 알고리즘 만들려고 한 거였어요. 뭐 이 동네도 보면 여러분들이 쓰는 막 집에 있는 희한한 것들도 다 와이파이를 지원하는 것들도 많죠 요즘은. 그래서 그런 애들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간단한 방식으로 하면 좋은 거고요. 처음 나온 게 이제 WEP라는 건데 얘는 나오자마자 뭐 바로 문제가 돼서 이제 안 쓰이는 건데 얘 문제가 뭐냐면 40비트 키를 썼어요. 키도 되게 별로 길지가 못하죠. 근데 더 그런 거는 이제 스트림 암호예요. 스트림 암호는 이제 키스트림을 만든 다음에 키스트림과 메시지를 XOR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스트림 암호는 똑같은 키스트림을
다시 만들면 안 돼. 왜냐면 똑같은 걸 다시 만들면 요때 한 거랑 저때 한 거를 XOR 시키면은 그 키는 없어지고 메시지만 XOR 값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얘는 웃긴 게 IV를 써서 IV와 키를 이용해 가지고 키 스트링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IV도 되게 짧아. 24비트밖에 안 돼. 그럼 24비트면 좀 쓰면 얘가 한 바퀴가 돌아. 한 바퀴가 돌면 어떻게 돼? 똑같은 거 또 쓰겠죠. 근데 더 재미난 건 여기 뒤에 있는 버튼을 누르잖아요. AP 초기화하잖아요. IV가 0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바로 똑같은 걸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되게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준으로 누군가는 만들었는데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게 얘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빨리 그래서 저게 문제가 돼서 그 다음에 나온 게 WPA이고요. WPA는 이제 여기 WPA는 이제 WEP의 문제점을 조금만 계산했고 바로 이제 WPA2라는 게 나오고 있고 요 WPA가 현재 가장 많이 써요. 근데 WPA3도 나온 지 꽤 됐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WPA2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보통 이제 아까처럼 뭐 안 쓰고 인증 암호화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전히 여기서는 요 K가 뭘 이용해서 만들었냐면 패스워드로 만들어진 키예요. 패스워드로 만들어진 키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패스워드로 뭔가 만들면은 뭐에 취약하냐면 전사 공격에 취약해요. 가능한 패스워드를 다 조사해 보면은 패스워드 되게 약하게 만들면 금방 찾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WP3는 요 CCNP는 카운터 CBC예요. 투패스 인증 암호화인데 얘는 그 GCM이라고 그 우리 원패스 그 카운터 모드랑 그 맥을 동시에 계산하는 그 방식으로 최신형으로 다 바뀐 거죠. 그리고 SA라는 걸 써서 이제 키가 패스워드가 약한 키를 써도 예측하기가 힘들게 패스워드 추측 공격을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더 점점 안전한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 정도 상식적으로 이제 WPA2라는 게 있고 또 여러분들이 쓰는 이런 코리아텍 같은 경우에는 얘를 쓰는 게 아니다 라는 거 인증 서버에 가서 인증하는 그런 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그널 프로토콜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쓰는 거죠. 메신저 이제 카톡 많이 쓰겠죠. 근데 카톡도 처음에는 단대단 암호화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1대1 채팅할 때 메시지를 암호화 안 했어요. 그럼 메시지를 암호화 안 하면 그 우리가 그 메시지 내용을 카카오톡 서버가 다 볼 수 있었죠. 다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다 1대1 기본이 암호화하나? 카카오톡? 안 하나? 안 해요? 비밀 통신 해야지 하나? 하고 잘 모르겠네. 어쨌든 보통은 할 거예요. 단대단은. 그래서 1대1 하는데 단체는 잘 안 해. 기본적으로. 단체는. 단톡방 만들면 그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암호화를 안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는 이제 메신저 보안 프로토콜은 이제 1대1 두 사용자가 채팅할 때는 이제 그 서버는 못 보게. 항상 서버를 경우에서 하지만 서버는 메시지를 볼 수 없고 두 사용자만 볼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이 메신저 프로토콜이라는 건 일반적인 통신 상황하고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제일 중요한 게 상대방이 오프라인일 수 있습니다. 내가 메시지를 보낼 때 상대방은 카톡을 쓰고 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안 쓰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메시지가 암호화돼요. 근데 원래는 키 확립하려고 그러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아서 키를 확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메시지를 교환해줘요. 근데 얘는 죄가 없으면 그냥 보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서버에게 대화 내용이 노출되는 건 원치 않고요. 대화가 불연속적으로 기간에 제한 없이 상당히 오래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특징이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카톡을 하나의 기기에서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기기에서 쓸 수가 있어요. 여러 기기에서. 그러니까 저는 내 노트북에서, 제 핸드폰에서, 제 패드에서 다 쓸 때가 있거든요. 동시에 막. 그러면 이제 그것도 다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다 다른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PC를 쓰는 카톡 김상진하고 내 핸드폰 쓰는 카톡 김상진하고 다 뭔가 다른 유저로 취급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쓰는 형태가 되겠고요. 상대방이 오프라인일 수 있다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얘도 요 시그널이라는 프로토콜은 DPL만을 기본적으로 해요. 그러면 GA 주고 GB를 받아와야 되죠. 근데 나는 GA를 줄 수 있어. 내가 지금 메시지 보낼 거니까. 근데 상대방은 없어. 그럼 GB를 못 받아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상대방은 요 쌍을 엄청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 저장해 놓냐? 서버에 저장해 놓습니다. 그래서 서버에 이 GA 값들을 다 저장해 놓는 거예요. A까지 저장해 놓으면 안 되겠고 GA를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내 친구가 오프라인이어도 서버에 가면은 요번에 쓸 DPL만 값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갖고 와서 나는 메시지 암호에서 보내면 돼요. 그러면 얘가 카톡을 켜서 메시지를 받으면 상대방이 어떤 내가 보관했던 것 중에 어떤 애로 썼는지를 알게 되고요. 그러면 나도 DPL만 해가지고 얘를 똑같은 키를 만들어서 문제를 암호화된 거를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널은 이런 식으로 사전에 요 B 값들을 상당히 많이 서버에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서버에 보관해 놓고 있는데 얘가 온라인이면 보관된 거 안 써도 돼요. 서로 주고받으면 되니까. 근데 한 사람이 오프라인이면은 그 사용자가 미리 보관해 놓던 거를 갖고 와서 이제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보내게 되는데 얘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키를 바꿔요. 메시지 하나 보낼 때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해서 진행해요. A가 B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요. 그럼 메시지를 하나, 두 개를 보냈어요. 얘가 보내지 않았고 두 개를 보냈어요. 그러면 요때 쓰는 키, 요때 쓰는 키가 달라요. 해시를 해가지고 얘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얘를 알면 얘를 몰라. 근데 얘를 알면 요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매 메시지마다 다른 키를 씁니다. 그런데 얘가 B가 갑자기 이제 요거에 대한 답으로 뭘 보내. 그럼 그 순간에 이 키들은 다 버리고 새로 DPL만 또 해요. 그래서 DPL만을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을 때마다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지마다 다른 키를 써요. 엄청나게 복잡하다기보다는 비용을 많이 쓰는 그런 프로토콜입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워낙 현재 여러분들이 쓰는 컴퓨팅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토콜을 무지막지하게 만들어도 별로 이 핸드폰이나 PC나 패드에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매번 DPL만을 한 번 하고 계속 세션 키를 쓰는 게 아니라 메시지마다 다른 거 쓰고 메시지가 올 때마다 새롭게 DPL만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톱니바퀴처럼 DPL만 하고 키가 바뀌어가면서 암호화된다고 그래서 더블 레쳇, 이중 톱니바퀴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되어 있고 이 시그널은 얘네 또 재미난 게 얘를 공개했어요. 소스를. 공개했더니 이런 애들이 갖다가 다 써요. 구글도 갖다 쓰고 페이스북도 쓰고. 시그널은 회사가 자기는 소스를 공개하고 갖다 쓰는 거예요. 아마 카톡도 갖다 쓰지 않을까. 그래서 갖다가 쓰는 거예요. 요즘은 이런 보안 소프트웨어들은 오픈 소프트웨어로 하면은 신뢰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그런 오픈해서. 근데 시그널은 자기네 회사를 팔아먹을 게 그게 더 좀 왜 그랬잖아. 벤처들은 기술력 확 옥죄서 이제 팔아먹으려고 큰 회사에.
이제 그런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소스들도 공개하고 막 개발하고 해서 성공한 그런 형태 같긴 해요. 예.